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네, 월요일이 또 밝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가 좋았죠. 더웠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햇빛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덥지만 또 그늘에 있으니까 시원한 그런 날씨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그 여의도에서 무슨 소방안전 무슨 관련된 행사가 있었거든요. 우연히 이제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토요일까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애랑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컸으면은 너무 재밌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행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주말을 보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주 동안 마이너스 1.15% 기록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8%,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스탁소의 이제 구독자시라고 하면 이 정도는 다 이제 예측하실 수가 있겠지만, 딱 요 정도 장의 흐름만 봐도 한 주간 미국 증시가 어땠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데, 다우 지수가 1.15%로 가장 많이 빠졌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8% 약보합 정도니까, 전반적인 증시는 조금 많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다우 지수 30개 종목이죠. 다우 지수 중에 구성하는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았다. 그리고 기술주는 좋았네. 요 정도를 대충 이제 감으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으로도 만들고 시황으로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 디즈니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즈니 같은 지수들이 조금 많이 하락폭을 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계속 괜찮으니까요. AI 관련돼서 호재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황을 매일 아침에 시간은 조금 불규칙한데요. 저희 이제 편집자 올리는데, 저희 아침에 시황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유튜브로도 좀 보셔도 되는데, 사실 유튜브는 영상을 이제 보시잖아요. 영상을 보시고 이제 거기에 글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카드 뉴스 형식으로 올리기는 하는데, 많이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글로벌 스탁소를 치시면, 글로벌 스탁스까지 치시고 끝에 5자만 영어 5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탁소인데, 요거를 찾아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좀 해주시면은 그걸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포스트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포스트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컨텐츠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이제 유튜브 대신에 이제 글로서는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좀 많이 있었죠. 이제 화요일부터 보시면은 중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역수지가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902.1억 달러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881.9억 달러였고, 예상치가 716억 달러였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수입과 수출로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이렇게 좋았냐라고 보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발표치가 8.5%, 예상치가 8%였으니까 훨씬 잘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막 리오프닝을 하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14.8%로 수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요거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8% 정도 오르겠지 했는데 8.5%로 여전히 수출은 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1.4%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7.9%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그냥 플랫 정도로 0 정도로 0% 정도로 봤는데 마이너스 7.9% 나오면서 수입, 즉 소비는 아직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다른 국가들이 리오프닝을 했을 때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의 흐름이 조금 부진한 것들이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극과 극이 좀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가 이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을, 이제 수익이 높은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중상층이라든지 뭐 하위층 요쪽 계층들 이제 수입이 좀 낮은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이 막 했을 때 뭐 이제 이제 각 제품별로 좀 보면은 이제 그 사치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명품 주식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고 저축이 많아지는 건 오케이.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지금 뭐 람보르기니를 100대 막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소비의 행태는 보통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부가 있는 사람들의 부가 더 많아졌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에는 중상층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지금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몇 달 동안의 이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의 소비 행태를 보면은 지금 확실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빵 튀지는 않고 있구나. 그래서 요거가 조금 주의할 점이구나.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쪽을 좀 올리기 위해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국 증시에 바라는 것은 부양책 좀 내놔라. 부양책 니네 좀 내놓을 때 되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부터 좀 이제 말씀드리면 목요일 날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는데 0.1%예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 안 좋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까지 낮을 건가? 왜냐면 리오프닝 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소비가 갑자기 확 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0.1% 지난달에는 0.7% 예상은 0.4%였는데 그것보다도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로운 룸은 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이제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다 이것 때문에 좀 부진했었는데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4.9%로 됐고요. 예상치가 5%였고 전월치가 5%였으니까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자리는 잡았다. 다만 이제 하락폭이 드라마틱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이제 핵심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5.5% 나왔거든요. 요거는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낮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조금 어느 정도 잡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앞으로 지금 연준에서 지금 계속 FOMC마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 2% 목표치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2%까지 가는 게 지금 어찌 보면 한 3% 정도 남았으니까 아니면 2자만 보여도 되면 한 2% 정도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 전에 오펙이 감산하기 전에 우려했던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니까 소비가 막 늘어나고 공장 활성화되고 하면서 기름값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막상 리오프닝을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죠. 전혀 기름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계산에 좀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오펙에서 감산을 했을 때는 잠깐 튀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 떨어졌고 쉽게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떨어졌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 고용이 남아있죠. 이게 임금 상승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하면 이직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직장인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이직을 할 때 연봉이 올라가겠죠, 보통? 누가 그 연봉이 낮아지는데 이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진짜로 뭐 그 직장에서 뭔가 불만이 너무 많지 않은 한 이게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일할 사람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려오려면 보통 그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올라간 임금이 떨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조기 가면 연봉 10% 삭감인데 가겠습니까? 그냥 버티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했지만 과거보다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완전 경기 침체의 뭐 어떤 골로 깊이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가 조금 있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살이 많이 쪘을 때 뭐 10kg 막 이렇게 빠지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몸무게가 줄어들고 더 몸무게가 이제 줄어들 때는 그게 뭐 1kg 떨어뜨리는데도 굉장히 힘들죠.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근데 떨어지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그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 25bp 0.25% 인상을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요. 영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아직까지 10%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조금 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동결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인하까지는 뭐 당연히 올해 없을 거라고 지금 파월 의장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인하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0.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57.7이 발표됐어요. 지난달이 63.5였고요. 예상치는 63이었습니다. 숫자 낮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월 내 최저치거든요. 결국 이 소비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계속 우려해 두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초입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제 뭐 팩트 그리고 제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은행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는 야 은행 위기 일단락 됐다 뭐 이제 마무리됐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팩웨스트 은행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어요. 경영진이 5월 첫째 주에 예금이 9.5% 줄었다. 일주일 만에 9.5% 줄은 거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5%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금 그래도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이너스 통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항상 뭐 한도가 부여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용 등급이 깎이거나 문제 일신상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은 당연히 끊기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안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유동성이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그거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못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은행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현금 이 정도 있고요. 진짜 위험하면 우리는 이것도 팔 수 있고 현금 이 정도 땡겨올 수 있고 이런 거 다 얘기해봤자 투자자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금이 10% 가까이나 한 주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금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준에서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뭐 예금 한도 보장 더 높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뭐 인수를 하고 이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리 차이가 뭐 크게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제가 넣어놨다가 괜히 그거 만약에 이제 파산돼가지고 그 한도 보장에 넘어가는 금액 못 받지. 한도 보장 돼도요, 그거 받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주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치가 돼서 예금, 뭐 은행 위기 더 이상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금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주로 넘어가면 보면 이제 제 시황이나 이런 거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재적인 매수자가 있다. 우리 은행 매각까지도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주가 한 20%확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예금 빠졌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팩웨스트 자체로는요.
빨리 인수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야 아마 이제 주가 하락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게 은행 위기 같은 경우에 제가 감히 무슨 뭐 언제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못 하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불신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이 이번에 대형 은행에 몇 개는 인수가 더 돼야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뜨거운 감자예요. 부채 한도. 요거는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좀 6월 1일 아니 더 넘어가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공화당 의장 그 하원 의장이랑 이제 그 협상이 있었는데 당연히 결렬됐습니다. 뭐 입장차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데일리로 좀 만나서 이거 이야기해 보겠다. 진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 또 립서비스 하는 거죠, 정치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죠. 이제 장 끝나고 금요일 오전인가?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왔습니다. 뭐, 이거 다음 주로 연기됐다. 다음 주 언젠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언젠지도 안 나왔고 연기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얘네가 그래도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나? 쥐어짜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 디폴트가 난 적이 있죠. 디폴트가 났을 때 보면은 그때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어요. 같은 이제 어쨌든 투자 등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지기만 해도 금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신용도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크죠. 지금 이 신용도가 그냥 미국의 신용도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도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같이 뭐 미국 패권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시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 슬슬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 패권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뭐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파생으로 지금 첫 번째로 터진 게 SVB 은행 사태잖아요.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채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 떨어지고, 이제 영업이 힘들다 보니까 국채 가격 파는데 다 떨어진 가격에 팔고 이러면서 지금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당연히 뭐 금리 인상 때문에도 맞고, 근데 지금 거기에 미국 국채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중국, 일본 다 미국 국채 조금씩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무 이제 그 금융 공부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무위험 자산, 무위험 수익, 그러니까 완전 위험이 없는 수익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게 지금 와서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요번에 만약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돼서 옐런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6월 1일 날 디폴트가 난다라고 하면, 당장 무디스나 이런 데에서 그 신용등급 바로 강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국채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까지 겹친다? 그러면 또 신용도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이거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 상황이고 냅두고 싶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거는 뭐 옐런이라든지 이런 재무 쪽 이런 데 사람들 얘기고, 그럼 실제로 넘어와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쉽지 않죠. 지금 둘 다 디폴트라는 인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우리는 지금 국민을 생각하고 이거 하루 매일 지금 뭐 매일이 문제냐? 매 시간마다 만나서 이거 뭐 릴레이 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디폴트라는 인지를 놓고 서로의 카드를 계속 주물락주물락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폴트는 면하고 나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다른데, 지금 뭐 그때 디폴트 끝나면 디폴트 넘어가고 하면은 그때 가서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 달라질 줄 알고 그렇게 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음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둘 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증시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중간에 6월 1일까지는 계속 질질 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 크게 없고요. 6월 FOMC 전까지 해서 요게 좀 이슈가 된다고 하면 5월 한 달 동안 지금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2011년도 뭐 이런 걸 떠나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디폴트가 며칠만 발생을 해도 2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이거 뭐 갑자기 일자리 잃고 하니까 금리 인하로 갈래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할지 그 반응은 제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누군가 일자리 잃는다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으로서도 조금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증시에 좀 안정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5월 FOMC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5월 FOMC 전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낮아지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낮아지고 그리고 고용 안 좋게 나오고 하면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야 그래 좀 경기 안 좋아져도 금리 인하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찌 보면은 bad news is good news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bad news is bad news. 그래서 이제 나쁜 뉴스를 나쁜 뉴스로 해석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하죠.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좀 적게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적게 나오고요. 그렇게 했는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해요. 그때 이제 뭐 좋았던 게 아니고 다 약보합, 혼조세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5월 FMC에서 어찌 보면은 느낌이 조금 뉘앙스가 리셋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온 경제 지표를 보고 정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지표는 앞에 거 다 이제 리셋하고 여기부터 시작하자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야 이제 경기 침체 진짜 왔네. 진짜 아니면 코앞에 있던지 이미 우리 거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사실 시그널을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최근에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치폴레 이런 데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피 크림도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팁을 줄 필요가 없는 패스트푸드 위주의 이런 고객 몰림 현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장 보는 데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설문조사 이제 매번 하는데 미국 내 월마트 그 월마트 플러스라고 하는 멤버십이 2년 전인가 론칭됐는데 이게 2천만 명 돌파해가지고 미국 가정 침투율이 15.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월마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그 야채가나 채소 같은 거 배송도 되고 주변에 있는 그 주유소에서 할인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멤버십인데 한 달에 98달러 정도 내거든요. 근데 요거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팁을 주기 싫어하고 외식도 잘 안 하고 집에서 해 먹고 그리고 최근에 펩시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최고가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3프로 나가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오레일리 오토모티브라고 ORLY 이 종목이 이제 그 자동차 정비소 미국 북미 지역에서 미국이랑 멕시코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SVB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물 경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좀 영향을 줄 것들에 대해서는 SVB 그 은행 사태 이후로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에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급 측에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수요 측에서는 어떠냐? 수요도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문조사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원들 설문조사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조여들고 있구나. 그래서 경기 침체에 어찌 보면 초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까지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저도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
보다 보니까 하겠지만 저희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관련 주식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는 조금 넣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가 좀 많네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어떤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답변을 드린 날 미국 태양광 기업에 조금 특이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댓글을 다들 보시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70% 80% 넘어가잖아요.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밸류 체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태양광 기업을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ADR에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ADR이랑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동시 상장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이제 그 ADR로만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요. 이제 뭐 본지는 어찌 보면은 중국 본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태양광 기업들 섹터의 이 주가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DR은 결국 중국 본토의 그 태양광 기업들이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본토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중국도 리오프닝을 하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아까 저축률이나 뭐 이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축률이 크게 뭐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축률이 올라갔지만 이게 고소득자의 저축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도 별로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이게 자금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에는 어찌 보면 추가 자금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금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섹터별로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섹터로 몰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이런 기술주 쪽으로는 몰림이 많이 있는데 태양광 섹터 쪽에서는 빠졌다. 그러니까 자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전 섹터가 다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도 계속 좋고요. 지금 전망도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일 텐데, 미국에서 계속 이제 태양광 업체라든지 딴지를 걸려고 했었죠. 그래서 동남아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밸류체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나오고 하면서 수혜를 본 기업들이 뭐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많지만 태양광 업체들 수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다 안 좋을 때도 혼자 한 80%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하고 좀 연관되면서 야 이거 뭐 연방 정부 지출 삭감해야지.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이제 줄 수 있는 돈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퍼스트 솔라도 조금 이제 주가도 흔들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퍼스트 솔라에서 그 유럽에서 필름 이제 그 솔라 패널에 들어가는 필름 기업, 필름 제조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8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에볼라 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수하면서 그날 주가 26%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자세히 한번 시간이 이제 뭐 어제 뭐 금요일 날 일이었다 보니까 자세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봐야 되기는 하는데, 좀 의미 있는 변화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이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갑툭튀로 이제 인수권이 확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필름 만드는 회사, 얇은 필름인데 필름 만드는 회사에서 1위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진코솔라라든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었던 분야가 뭐냐면, 지금 그 글로벌 기준, 그러니까 그거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누군가가 갖고 가면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소니가 뭐 MD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한번 만들어 볼게 했는데 안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기업이 만드는 기업이 그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차세대 제품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 차세대 제품에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장악력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까지 R&D에 들어간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기술도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제품은 중국 기업들이 좀 자주 가겠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더 이제 앞으로 주도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지만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나온 이후부터 좋게 보고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진코솔라랑 퍼스트 솔라를 분석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중국의 밸류 체인을 배제하고 따로 가려고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럼 퍼스트 솔라를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줄 또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밀어준다고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방지법 하면서 진짜 엄청난 돈을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오케이 받았어요. 근데 퍼스트 솔라가 기술적으로 중국 기업들 차세대 기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차세대 이제 그 모델을 만든다고 R&D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진짜 다른 기술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둘이 이제 따로 가져가면서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대전이 지금 뭐 한창입니다. 한창이에요. 구글이 또 AI 챗봇 바드 내놓으면서 이제 대전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한동안 이어갈 핫 테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뛰어들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둘 다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데 구글이 이제 지난주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3년간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AI 교육, 뭐 인공지능 교육의 이제 뉴스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를 이게 받겠다는 거예요. 뭐 기존에도 있었던 움직임이기는 한데 이제 점점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I 산업이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숟가락 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게 얘기인 즉슨 실질적으로 AI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라서 AI 산업 쪽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챗GPT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딱히 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챗 PDF chatpdf.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PDF를 넣으면 뭐 정리해주고 뭐 이제 뭐 질문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PDF를 제가 넣으면 순식간에 그 PDF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주요 질문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뭐 80페이지짜리다 이거를 제가 뭐 다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한 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왜 이제 그 AI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진짜 이게 무료로 적용된다고 하면 저도 당연히 그 적용된 검색 엔진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챗 PDF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AI 3.5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점점 가면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전기자동차, 뭐 디즈니 이런 거 있는데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넣은 영상이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촬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올라갔죠.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하나 느낀 게 있다면 제가 과거에 오틀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틀리가 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최근에 조금 그게 좀 여력이 좀 안 돼서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날 주가 오르다가 전반적인 증시가 안 좋으면서 상승분 다 반납을 했거든요. 한 10% 정도 오르다가 2%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게 그 다다음 날인가 비욘드 미트 실적이 발표가 했어요. 근데 비욘드 미트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적자폭을 줄였죠. 잘 나왔는데 올해 전망치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전망했던 것 정도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경기 침체를 생각하니까
대체 식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 식품을 과거에 이제 오틀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 식품 중에서도 살아남을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우유 같은 경우 이제 마시는 제품이 대체하기가 더 쉬운 상황에서 두유라든지 과거에 있던 제품들이 우유를 대체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저게 대체 식품이라고 하니까 먹는 거지. 근데 오트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사치에 가깝고 건강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둘이 차별화되는 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그냥 대체 식품에 대해서 야, 경기 침체 오는데 누가 돈 더 주고 그거 먹냐, 안 먹어, 이렇게 봐버리는 상황에서는 따로 볼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인 증시라든지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틀리에 대한 생각은 좀 변함은 없어요. 비욘드 미트나 이런 것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길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화요일 날 월간 소매 판매, 이제 이거 소매 지표 중요하겠죠. 이제 뭐 지난달에 마이너스 0.6%였고 예상치는 0.7% 정도로 조금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를 보면은 괜찮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수요일 날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그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 주거용 집값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어떻게 더 많이 날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 외에는 지표는 딱히 없고요. 연준 의원들 연설이 좀 몇 개 있어요. 한 세네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6월 FOMC 전에 워밍업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도 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